안녕하십니까, 윤현중입니다. 오늘은 그 미 군정기 남한의 공산주의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당시 그 대표적인 공산주의자는 그 박헌영과 여운형입니다. 먼저 박헌영에 대해서 보면은 그는 충남 예산에서 태어나서 공부를 잘해서 서울에 있는 그 경성고등보통학교, 지금 경기고등학교입니다. 거기서 한 그 중간 정도의 그런 성적을 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919년에 졸업하는데 집안에 도움이 없어서 진학을 포기하고 거기 상하이로 건너가서 거기서 공산주의자가 됩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한국으로 와서 기자 생활을 하지만은 길게 하지를 못하고 그러다가 1925년에 처음으로 만든 조선공산당에 함께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1928년 말에 소련의 모스크바로 가서 1931년까지 체류하면서 공산주의 교육을 받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한국에 와서 체포되고 1934년부터 9년까지 한 5년간 투옥 생활을 합니다. 그러다가 석방돼서 1940년부터는 전라남도 광주에서 벽돌 공장에서 일하면서 지하 공산주의 활동을 계속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해방되고 난 뒤에 처음 나타난 것은 여운형과 함께 9월 달에 9월 초에 인공을 만들 때였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에 가장 주목할 만한 활동은 45년 9월 11일에 만든 조선공산당입니다. 박헌영이 서울에 당시 서울에 있던 소련 영사관측과 협의를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 당에서 이제 당수를 하면서 두각을 나타냅니다. 그러다가 한 달도 못 돼서 10월 13일 날 북한에 있는 소련 점령군의 민정사령관 로마넨코가 만나자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38도선 이북 아주 가까운 곳에서 삼자 로마넨코, 김일성, 박헌영 세 사람이 만납니다. 여기 주된 화두는 겁니다. 조선공산당을 분할해서 박헌영의 조선공산당은 남쪽만 맞고 북한은 김일성이 맞는다는 어떤 그런 합의입니다. 결과적으로는 공산당이 두 개로 나뉘어진다고 보면 됩니다. 이렇게 한 조치에 대해서 사실 박헌영이 좀 비판을 받습니다. 이게 좀 약간 주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소련에서 지시하면은 다 따르기 때문에 이런 것이 우리 민족적 정서에는 맞지 않았던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신탁통치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신탁통치 반대, 그러다가 또 북한에 가서 소련군의 어떤 지령을 받고 와서는 1946년 1월 2일 날 찬성, 신탁통치 찬성 이렇게 바뀌니까 여러 한국민주당을 비롯해서 여러 정당단체나 이런 사회 각계로부터 비판을 받았던 것입니다. 왜 그렇게 주체적이지 못하냐. 우리 아시지만 조봉암도 이런 비판 대열에 가세를 했습니다. 한국민의 나름의 정서라든지 그런 감정이라는 게 있는데 이런 거를 고려하지 않고 그대로 외국의 소련의 지시대로 하는 그게 과연 올바른 거냐. 이렇게 너무 모욕적으로 들린다. 그렇게 해서 비판을 합니다. 박헌영이 그런 비판을 받았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군정 시기만 하더라도 사실은 공산당 또 하나의 정당으로서 합법적인 공간에 있었습니다. 이 대한민국 정부 출범 이후에 공산당을 불법화하지만은 그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공당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박헌영의 조선공산당과 또 공산당 기관지 해방일보, 이 사람들은 굉장히 주장이
허위 날조 주장이 많았습니다. 특히 미국을 제국주의 세력이라고 비난하면서 거기에 허위 주장들을 많이 담고 그것으로 선전선동을 해서 우리 국민들을 현혹시키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미군정의 그 단속을 많이 받았습니다. 포고령 위반이다. 그렇게 해서 단속 받으면서 해방일보는 그 건재했지만은 그 주변에 있던 여러 가지 그 중앙신문이라든지 그 현대일보 이런 타 좌익계 신문들이 그 폐간 정간되고 이런 제재 조치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것도 상당히 그 비판받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그 결정적으로는 그 남한 내 공산주의자가 기울어지는 원인이 그 위조 집회 사건입니다. 조선 정판사 사건인데, 이때 그 1946년입니다만은 그 미군정의 첩보기관과 그 다음에 미군정 경찰 합동으로 수사해서 그 조선공산 당사 그리고 그 해방일보 그 인쇄소 그 수색을 한 결과 거기에 지표를 찍어내는 종이와 잉크가 다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완술이라고 하는 실무 책임자까지 신문한 결과 그 모두 시인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당시에 조선공산당의 그 재정이 아주 그 빈약했기 때문에 그 돈을 충당하기 위해서 위조 지표를 냈다는 게 얼마나 공당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 박헌영이가 수배를 되고 당시에는 이주화 등은 다 체포했지만은 박헌영은 그해 1946년 말경에 강원도를 거쳐서 월북을 합니다. 사실상 공산당의 기반을 다 잃어버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게 한 것은 그 박헌영의 잘못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주목할 사람은 이제 여운형입니다. 여운형은 사실 공산주의자냐 아니냐 이런 논란도 있습니다. 또 누구는 이것을 또 민족주의자다, 독립운동가다 이렇게 또 규정합니다만은 사실 여운형은 그 경기도 양주에서 태어나서 1920년경에 가서 상하이 고려공산당에 입당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산당원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그 상하이 임정에도 관여하고 또 거기서 독립운동한 것도 뭐 사실입니다. 짧았지만 어쨌든 그런 활동도 했습니다. 그 이후에 그 여운형은 보면은 국내에 들어와서 박헌영보다는 짧은 한 3년 동안 투옥 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는 주요 언론사에 그런 대표라든지 그런 활동을 하면서 그 사회 저명 인사가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그 해방 이후에 그 박헌영과 함께 인공을 수립했다는 것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여운형은 사실 행보가 당시만 하더라도 약간 중도이면서 좌파다. 좌파이지만 극좌파가 아니고 중도 좌파다. 그렇게 해서 미군정 입장에서 보면은 중도이기 때문에 대화와 합리적인 대화가 되고 타협이 되고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 미군정 주도로 하는 좌우합작 운동에도 참여시키고 또 주도하도록 하고 그렇게 해서 미군정과는 신뢰관계를 유지합니다. 그런 여운형이가 1946년에 2차례나 북한을 방문합니다. 46년에 2차례 갔을 때 북한의 그 소련군 민정사령관 로마넨코와 김일성을 만났는데 북한 측에서는 여운형에게 미군정과의 관계를 끊으라고 요구를 합니다. 대신 그 박헌영과 다른 또 좌익계 정당 이렇게 3당 합당을 해서 좌익계끼리 좀 이렇게 힘을 합치라는 그런 주문을 합니다. 근데 여운형은 당시에 위치상 그렇게 하기 어려웠습니다. 본인도 확답을 못 냈고, 당시에 보면은 여운형은 사실 미군정과의 관계에 기대가 컸기 때문에 그거를 끊기가 어려웠고, 또 박헌영하고는 사이가 안 좋았기 때문에 합당한다는 것이 사실 쉽지 않았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러다가 여운형은 1947년 3월 달에 두 딸과 아들을 북한에 보냅니다. 이 조치는 사실
그 여운형의 마음을 잘 모르지만 이게 그 북한의 인질로 보낸 것인지 아니면은 북한이 서울보다 더 자녀들 키우기 더 좋아서 보낸 건지 아니면 자기도 나중에 북한에 가기 위해서 미리 자녀들부터 보내놓은 건지 그 정확치 않습니다. 어쨌든 그 외견적으로는 북한 쪽에 기울어진 그런 결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1947년 7월에 그 북한 월남한 우익 인사로부터 저격당해서 암살당합니다. 그렇게 해서 여운형의 자기의 정치 인생은 사실 끝이 납니다. 여운형이가 그렇게 암살당한 이유는 그 당시에 본인의 아주 애매한 행보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진심은 어떨지 몰라도 본인의 행보는 사실상 북한이나 공산주의자 그리고 소련에 기울어진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혐의를 두고 이렇게 극단적인 그런 암살이라는 그런 것이 난 것입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 공산주의자들은 사실상 1946년에 박헌영과 함께 상당수 공산주의자들이 북한으로 월북을 합니다. 1차 대규모 월북인데 이때 뭐 임화라든지 당시에 이강국이라든지 그리고 최후의 분대장이라고 하는 김학철 이런 만당과 신불출 이런 사람들이 월북을 합니다. 그것은 이제 자기네들이 남쪽에 더 있으면 위험하다고 신변의 위협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여운형이가 암살당하는 그해 말에도 또 2차 또 대규모 월북이 있었습니다. 뭐 대규모라고 하는 것은 일반 국민이라기보다는 대다수 공산주의자들이거나 좌익계 인사들입니다. 이때도 문해봉이라든지 영화배우 황철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문화예술계 인사들이 상당수 또 월북을 합니다. 이들 역시 위협을 느끼고 북한에 가면 좀 더 기회가 많을 것이라고 기대했기 때문에 넘어갔습니다. 이때도 우리 서울대에 있던 교수들 중에서도 북한을 선택한 자들도 있었습니다. 이때 많은 활약을 한 사람이 백남훈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북한에 사실 아주 유능한 인력이 적었습니다. 특히 사회 저명인사나 이미 전문성을 확보한 사람들이 적었기 때문에 북한이 새로운 나라를 만든다고 한다면은 이런 인력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아주 배운 전문성을 가진 교수라든지 과학자, 또 문화예술계의 그런 여러 가지 업적을 드러낸 그런 시인이나 소설가 또는 화가 이런 사람들 다 사회에 필요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북한에는 그런 인력이 없었기 때문에 이 백남훈에게 부탁을 해서 많은 사람을 유인해서 북한으로 오도록 합니다. 당시는 전부 다 남북한이 다 아직까지 정부가 수립되기 전이고 기대가 컸기 때문에 북한에 가면 더 잘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넘어간 사람도 많았고 아니면 남쪽에서 위협을 느껴서 넘어간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렇게 넘어가고 또 48년에 또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또 신변 불안을 느낀 사람이 또 넘어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3차례 북한에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보면은 북한에서 남쪽에서 넘어간 사람들의 북한에서의 행보를 보면은 물론 일부 박헌영이라든지 이강국, 이승엽 이런 사람들 또 백남훈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정치적으로 중요 자리에 임명이 되고 또 잘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대다수 비정치적 분야에 간 사람들은 문화예술계 인사들은 초기에 상당히 등용이 되지만은 나중에 다 숙청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비정치적인 교수나 이런 과학자의 경우에는 비교적 북한에서 적응을 잘 하지만은 그 외의 사람들은 전부 해주에 모여서 무의도식 식객 취급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김일성이가 집권 기반을 마련한 곳이고 김일성의 친위대 중심으로 나라를 운영했기 때문에 이미 남한에서
기반이 없어가지고 도망치듯이 왔는 사람들에게 줄 자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북한에 가서도 이 월북한 사람들의 그 운명이 그렇게 순탄치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